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드디어 우리가 2019년도 이제 내년이죠. 내년 이제 환경직 대비를 위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기본 강의 이제 시작할 텐데 제 강의 스타일은 일단 여러분 암기하는 걸 최소화시키고 이해하시면서 한번 문제를 보시면은 좀 더 빠른 시간에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의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화학 때문에 환경직이 실패했다라는 소리를 안 듣게끔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강의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이론 강의하고 문제풀이 강의를 한번 구성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요, 문제들이 지금 여기 실려 있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우리가 보는 환경직 문제하고는 조금 패턴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한 문제에 여러 가지 개념을 좀 생각해야 될 문제들을 놨으니까 연습이니까요, 복합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이제 계속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모의고사 역시요, 단순한 이렇게 암기 요구하는 금방금방 풀 수 있는 것보다 연습할 수 있는 형태 문제가 좀 있어 난이도가 좀 높으니까 시간 안에 풀기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그런 것도 나중에 더 연습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직 화학은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그죠? 이게 고등학교 과학도 다 포함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80~90%가 고등학교 과학에 있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일반화학 부분도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가 최근 경향으로는 조금 쉬워졌다 어려워졌다 막 하죠. 그렇지만 환경직 이 화학 문제는 아마 충분하게 여러분이 실수 없이 빠른 시간에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리와인드를 시켜줘야 돼요. 그죠? 계속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줄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좀 머릿속에 그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계속 보셔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암기량을 최소화하고 이해하는 쪽으로 가신다면은 문제가 조금 쉽게 여러분한테 접근할 겁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은 암기하라는 것들은 충분히 암기하라고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그것들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우리 기본 강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우리 교재 10페이지 챕터 첫 번째 챕터는 이제 물질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아주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그냥 쭉 정리를 할 테니까 일단은 이 기본 강좌를 조금 길게 잡았거든요. 길게 잡은 거는 나중에 심화 강좌 이렇게 포함해서 나누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하나씩 좀 포괄적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반복하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시간을 좀 길게 잡았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렵고 이런 거 다 빠지는 거 아닙니다. 강의 중에 전부 다 포함시켜서 심화 강좌를 같이 할 요량이니까 그 한 챕터의 중요한 부분,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정리하시고 점차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질입니다. 물질. 아주 이제 화학에 이제 처음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물질부터 한 가지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물질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라는 얘기는요, 뭘까요? 라는 것부터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되는데요. 물질이라는 건 어떤 입자들이 모여서 그 성질을 띠는 걸 물질이라 그래요. 그죠? 만약에 산소라는 아주 작은 분자죠. 이 분자가 있으면 얘는 분자 한 개지만 이 산소들이 겁나 많이 모이면, 산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잖아요. 공기 중에도 많이 있죠. 이렇게 많이 모인 이 집단을 우리는 물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물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성질은요, 이 산소들의 성질들이 각각의 산소 분자의 성질이 존재할 거예요. 그죠? 각각의 산소 입자의 성질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요. 많이 모이잖아요. 많이 모여서 이 집단은 이 산소의 성질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섞여 있다는 얘기죠. 아무런 화학적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입자들이 그냥 뭉쳐서 그 집단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 이런 성질을 우리는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소 분자는 안정적이죠. 예를 들어서 산소라는 물질은 O2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O라고 하는 원자가 있죠. 원자 아주 가장 간단한 거, 원자. 그 원자는 물질일까요, 아닐까요? 산소 분자, 이거 물질입니다. 그죠? 물질입니다. 그러면 산소 원자는 물질일까요, 아닐까요? 후돈소 물질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건 물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산소라는 건 불안정해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체가 너무나 불안정해요. 근데 얘네들을 동일한 똑같은 놈들 이렇게 모여
똑같은 놈들 이렇게 모았다고 치면 물질이 되려면은 이 산소 원자의 성질을 그대로 튀어나와야죠. 같은 성질 있는 것끼리 모였으니까 그게 그대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을 모으다 보면은 지네들이 너무 불안정해서 뭐로 바뀌어요? 전부 다 O는 없어져요. 전부 다 O2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O에 대한 성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O에 대한 성질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니까 이 O를 원자를 모은다 그래서 절대로 얘네들이 하나의 물질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요, 물질이라는 얘기는 어떤 입자, 작은 입자들이 모였을 때 그 집단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나게 하면 돼요. 그죠? 그 분자의 성질이나 집단의 성질이나 다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물질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물질을 종류를 이제 나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철도 원자 하나죠. 그죠? 철은 물질일까요? 아닐까요? 철은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은다고 치더라도 철이라는 성질을 그대로 뭐하죠?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 성질이 바뀌지가 않죠. 그죠? 이런 걸 우리는 물질이냐 물질 아니냐 이런 걸로 구별할 때 일단 성질의 변화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걸 하기 전에 여기서 언급된 첫 번째 페이지 맨 위에 나온 게 바로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무슨 변화? 물리적 변화가 있고요. 물리적 변화가 있고 그 다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화학적 변화가 있어요. 화학적 변화. 자,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두 개로 나눕니다. 일단 구별을 해두셔야 되고, 물리적 변화는 말 그대로 뭐가 안 변하는 변화를 얘기한다? 성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걸 물리적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 물리적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뭔가 이렇게 상태가 바뀌더라도 성질이 안 바뀌어요. 그렇죠? 성질이 안 바뀌어. 대표적인 거는 상태 변화가 대표적입니다. 상태 변화가 대표적이에요. 상태 변화가 물리적 변화의 대표적인 거고요. 자, 화학적 변화는 이 물질이 아까 산소처럼요, 산소 원자처럼 모아두면 다른 걸로 바뀌어요. 완전 성질이 다른 걸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성질의 변화가 생깁니다. 성질이 변합니다. 성질의 변화가 생기는 변화, 이런 걸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기존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울 모든 반응, 화학 반응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다 화학 변화에 해당합니다. 이런 건 이제 앞으로는 뭐 화학 반응에 해당하겠죠. 화학 반응은 성질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물리적 변화는 상태 변화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상태 변화는 잠깐만 언급을 다시 한번 해봐야죠. 상태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고체, 액체, 그 다음에 기체, 그죠? 지구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질, 어떤 집단이 모여서 성질을 띠는 거는 상태가 세 가지 상이 존재하죠.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하고, 얘네들은 온도와 압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 상태가 바뀝니다. 이 상태를 변화시키는 건 온도와 압력이죠. 온도를 가열했다, 온도를 또 낮췄다,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변하는 거, 이런 화살표를 우리가 칠 수 있을 거예요. 화학식으로 변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용어를 먼저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십시다. 고체가 액체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고체가 액체, 얼음이 물이 되네요. 얼음이 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죠? 얼음이 물, 이런 것들은 용해냐, 융해냐, 용융이냐 비슷합니다. 그죠? 비슷한데 상태 변화에서의 고체가 액체되는 건 뭐라 그래요? 융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융해. 그래서 상태 변화에서는 융해되는 열, 그러면 고체가 액체되는 데 필요한 열이야 라는 걸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용어 하나하나씩. 화학은요, 용어 정리가 생명이죠. 그게 뭔지를 알면 답이 바로 구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융해죠. 반대로 올라가는 건 뭐죠? 물이 얼음이 되는 건 뭐라 그래요? 응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응고. 이런 건 응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액체가 기체되는 건요, 기화라는 표현을 쓰겠죠? 기화라고 한다. 또 기체가 액체되는 건요, 액화라고 한다. 액화라고 한다. 그렇죠? 융해, 응고, 기화, 액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도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나중에는 이게 엔트로피나 엔탈피 관련된 것도 관련 있고, 반응열에도 이 기본 내용에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자 간의 인력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어쨌든 융해, 응고, 기화, 액화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고체하고 기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화. 그렇죠. 이걸 우리는 상태 변화라 그래요. 상태 변화. 상태 변화는 이렇게 세 가지 상이 있고요. 이 상태 변화는 이렇게 변합니다. 다시요. 나중에 다시 볼 건데,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원인은 어떤 것 때문이라고요? 온도와
온도와 뭐 때문에? 압력 때문에 상태는 변합니다. 온도 조건과 압력 조건 때문에 상태가 변하죠. 근데 온도, 압력을 가하면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태가 변할까요? 온도와 압력을 가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 상태 변화에서 꼭 기억하실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상태 변화, 온도 압력으로 억지로 뭔가를 가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때 뭐가 변할까요? 상태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 형태는 얘네들의 분자 간의 인력입니다. 분자 간의 인력. 자, 얼음, 이게 물, 이게 수증기라고 한다면 얼음과 물의 차이는 뭐죠? 얼음과 물의 차이는 분자의 종류 차이는 아니잖아요. 분자는 똑같습니다. 그죠? 상태 변화는 물리적 변화예요. 여기 물 분자나 여기 물 분자 구성 분자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얘는 고체고 얘는 액체죠? 분자의 거리 때문이에요. 거리가 뭐냐? 그 다음에 가까우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거리가 가깝죠. 얘는 거리가 멀고요. 얘는 훨씬 멀어요. 그렇죠? 그 거리, 입자의 거리 차이고요. 그 입자가 거리가 생기면 뭐가?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입자 거리는 분자의 뭐죠? 인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분자 간의 인력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은요, 인력으로 맞추셔야 돼요. 그죠? 상태의 변화의 초점은 인력이죠. 온도를 높이면 왜 얼음이 물이 되나요? 온도를 높이면 에너지가 커져요. 온도라는 건 항상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럼 입자들이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붙어 있지 않고 어때요?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고 인력이 약해지는 거죠. 인력이 약해지니까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더 에너지를 가하면은 수증기가 되는 거고, 더 멀어지니까 인력이 거의 없어지는 꼴이 돼버리는 거겠죠. 어쨌든 이 상태 변화의 근간은 기본적으로는 인력의 변화예요. 인력의 변화는 결국 따라온다는 건 가까운 거, 먼 거에 따라서 인력은 바뀔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분자 간의 인력. 그리고 항상 또 다시 이 단원 할 때 설명하지만 분자 간의 인력에 대한 변화는요, 얘네들의 상태 변화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들을 건드리죠.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라는 어떤 표현을 쓰게 되면은 얘네들은요, 끓는 점이 어떤 관계에 있어요? 끓는 점이 높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끓는 점이라는 거는 표현을 얘기할 때요, 끓는 점은 뭐가 되는 온도죠? 끓는 점이라는 건 액체가 기체가 되는 온도예요. 그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 온도인데,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액체 내부에서의 기화 현상을 얘기합니다. 기화죠. 액체 내부의 기화. 이거를 우리는 끓음이라 그러고, 그 끓은 형태의 온도를 끓는 점. 액체 외부에서 기화가 아니죠. 액체 내에서 기화가 일어나서 기포가 폴폴 올라오는 시점을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내부의 기화 상태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기화가 돼야 돼요. 그럼 액체 입자들이 튀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분자의 힘이 세면 잡는 힘이 세니까 튀어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온도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기화하는 온도가 더 많이 들어가서 끓는 점이 뭐하다?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끓는 점이 높다. 그렇죠. 기화되기 어렵다. 자, 그런데 이 끓는 점이 높다라는 말과 끓는 점과 증발이라는 말과 헷갈리시면 안 되죠. 증발도 상태는 뭐죠? 기화예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근데 차이가 뭘까요? 끓는 점의 끓음에 관련된 차이는, 증발은요, 역시 액체가 뭐가 되는 거? 기체가 되는 걸 얘기하는데, 이때 이 상황은 뭐죠? 액체 표면에서의 뭐죠? 기화를 얘기합니다. 액체 표면에서의 기화, 이런 걸 증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끓는 점과 증발 두 개의 차이죠. 그러니까 차이는 똑같은 상황이야. 공통점은 기화예요, 그죠? 표면이나 내부나. 그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끓는 점이 높다. 그럼 분자 간의 인력이 세요. 그럼 상대적으로 거꾸로 생각하면 증발은 잘 될까요? 증발은 표면에서 기체가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럼 증발은 분자 간 인력이 세면 기체가 도망가기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증발은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증발은 잘 되지 않아. 그러면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는 의미는 끓는 점이 높다는 의미고, 증발이 잘 되지 않는 물질이고, 증발이 되어서 나중에 보지만요, 증발이 돼서 벽을 치는 걸 뭐라 그래요? 증기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것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증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증기압은 증발이, 분자 간 인력이 세면 끓는 점이 높으니까 증발이 잘 안 돼서 입자들이 적게 나와서 치는 압력은 적어지겠죠. 증기압은 점
적어집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분자 간의 인력 하나 가지고 또는 끓는 점 하나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하나씩 같이 연속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액체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분자의 인력을 이제 고려하는 게 요것이 분자 인력을 고려하는 것이 이제 분자 간의 힘에서 나중에 배우지만요. 언급만 잠깐 하죠. 분자 인력이 크고 작은 거는 분자 인력이 자, 물 분자가 이렇게 있고 뭐 이산화탄소 분자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분자 간의 인력들이 있겠죠? 뭐 메테인 분자도 있을 겁니다. 메테인 분자 이런 분자들. 그럼 이 분자와 분자들이 인력이라는 얘기는 분자와 분자 사이 뭐죠? 분자와 분자 사이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힘은 그렇게 큰 힘이 아니죠. 아주 작은 힘이에요. 이 힘이 그렇지만 작지만 이 힘이 분자들마다 어때요? 서로 다르다는 소리겠거든요. 이 달라서 얘네들의 뭐가 달라지는 거죠? 끓는 점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분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인력의 차이는 뭐 때문에 어떤 거에서 결정이 되느냐? 분자 인력을 결정하는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는데 뭐에서 결정이 되죠? 일단은 분자의 질량, 크기입니다. 분자량이죠. 분자량이 크면은 분자 인력이 세요. 힘이 더 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표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표면적이 커. 이 말은 길이에요, 길이. 분자의 길이. 분자가 짧은 것보다 길이가 긴 게 훨씬 더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라는 얘기고요. 또 그럼 질량도 같고 길이도 똑같다면 뭐를 봐야 될까요? 극성, 무극성이라는 성질, 정기적 성질을 봐야 됩니다. 극성 분자와 무극성 성질을 갖고 있느냐, 이 극성과 무극성의 성질을 갖고 있느냐, 한 분자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느냐 이걸 가지고 비교하라는 얘기고 이 중에는 극성, 즉 질량은 클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큰 거고요. 표면적, 길이가 길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큰 거고요. 극성과 무극성 중에서는 극성 분자가 분자 간의 인력이 더 큰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질량이나 표면적과 극성, 무극성을 갖고 그 분자들의 뭐를 예측할 수 있다? 끓는 점 예측할 수 있고 증발 잘 되냐 안 되냐 예측할 수 있고 증기압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자들이 이런 힘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액체에서는 조금 나중에 액체 단원 들어갈 때 좀 더 정리할 텐데요. 이 정도로만 일단은 먼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어쨌든요. 고체, 액체, 기체, 고체가 되는 과정은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과정이고 이때는 분자 인력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그럼 이 세 개의 상태 중에서 어느 게 에너지가 제일 높은 상태일까요? 당연히 기체일 거예요. 그죠? 분자 간 인력이 가장 작은 상태가 됩니다. 분자 간 인력이 작다는 얘기는 온도는 어떻다는 얘기죠? 가장 높은 상태가 될 겁니다. 온도는 운동 에너지거든요. 자, 이런 상태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 한번 용어 정리해 주십시오. 자, 물리적 변화였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봅시다. 자, 상태 변화, 물리적인 변화, 성질 변화가 없어야 돼요. 화학적 변화는 성질의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럼 다시요. 물리적 변화에 관여하는 건 무슨 힘이에요? 물리적 변화에 관여한대요. 그 얘네들의 상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무슨 힘이죠? 분자 간의 인력입니다. 분자 간의 인력이 관여하는 거죠. 분자 간의 인력. 분자 간의 인력의 변화가 생기면 화학적 성질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리적 변화이기 때문에 안 변한다. 화학적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자 간의 인력은 화학적 성질을 변하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적 변화는 뭐가 관여할까요? 화학적 변화는 화학적 성질이 완전 달라져요. 완전 달라진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물 분자가 있는데 이 물 분자가요. 전기분해를 했더니 산소라는 거하고 수소라는 거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이 물 분자 안에 수소하고 산소는 존재하지만, 그죠? 수소하고 산소는 존재하지만 얘네 성질과 이 물질의 성질이 같나요? 완전 달라지죠. 화학적 성질이 원자와 분자의 물질은 성질이 다르잖아요. 성질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변화가 화학적 변화인데, 근데 뭐가 관여하는 변화죠? 어떤 힘이? 원자와 원자의 결합력이 끊어져야 돼요. 그렇죠. 분자와 분자의 결합력은 성질이 안 변하는 물리적 변화인데 원자와 원자 사이 결합력이 끊어지면 화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물질이 돼버린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화학적 변화에 관여하는 건요 전부 다 원자 간의 결합을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화학 변화는 원자 간의 결합이죠.
그럼 결합이라는 얘기는 인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원자 사이 인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인력의 변화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성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성질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화학적 변화예요. 그럼 여러분 끓는 점 그러면 물리적 변화입니까? 화학적 변화입니까? 끓는 점 이건 물리적 변화야. 그죠? 분자의 인력이 관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끓는 점뿐만 아니라 녹는 점 이런 것도 맞죠. 그죠? 이것도 물리적 변화겠죠. 상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런 게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런 걸 한번 물어봤을 때 이런 거 많이 제시하는데 N2, H2, O2 그 다음에 N2가 있다. 그죠? 얘는 단일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일 공유 결합. 이 분자 안에는 원자 안에 이중 결합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거 알죠? 그죠? 이런 거 몇 중 결합이죠? 3중 결합이 존재하는 세 가지. 이건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물질이죠. 얘도 물질, 분자죠. 그죠? 이 상태 모으면 수소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얘네도 모으면 그대로 갖고 있죠. 얘네도 모으면 그대로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질소 모은다고 해서 암모니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얘 질소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것도 물질이에요. 이런 물질, 호돈소 물질이겠죠. 원소 하나로 된 물질 이렇게 나눕니다. 나중에는. 어쨌든요. 얘는 단일 결합, 이중 결합, 몇 중 결합? 3중 결합으로 되어 있는 이 세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 세 개 중에서 결합력은 당연히 누가 크겠어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3중 결합이 클 거예요. 결합성이 더 세니까. 그럼 이제 이런 걸, 이 세 개의 물질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끓는 점이 누가 높아요? 높은 순서대로 정할 수 있나요? 끓는 점. 제일 높은 게 누구죠? 제일 높은 거 질소 이러면 안 돼요. 그죠? 3중 결합이 들어가면 왜 안 되죠? 결합력이 세지만? 질소가 제일 먼저 되는 건 아니에요. 왜죠? 야, 이게 결합력이 센 건 사실인데 만약에 이걸 끊어서 결합력을 만들어서 끓는 점을 생긴다면 화학적으로 다른 원자가 되죠. 그럼 이건 끓는 점이 아니에요. 끓는 점은 물리적 변화예요. 이 공유 결합을 끓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끓는 점은요, 분자와 분자의 인력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끓는 점은요, N2와 N2 요거에 끓는 점이지 분자 안에 있는 원자 결합을 끓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원자의 결합력은 끓는 점과 관계 없습니다. 끓는 점 관계 없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결합력이 센 거 맞아요. 그죠? 그렇다고 끓는 점이 높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끓는 점은 항상 분자의 인력에 관여하는 거지 원자와 원자의 힘에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게 기본 정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순서는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있죠. 왜? 정할 수 있어요. 얘와 얘의 질량을 알 수 있잖아요. 2, 32, 28이죠. 분자 간의 인력은 질량이 클수록 크다 그랬잖아. 얘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죠? 누가 인력이 크냐 작으냐를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에서 끓는 점 결정하는 거 많이 실수합니다. 원자와 원자 결합은 끓는 점과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야 끓는 점을 논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건 나중에 배우지만 원자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아몬드라는 건 탄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동소체들이거든요. 이렇게 4개씩 이렇게 결합을 계속 그물 구조로 해나가요. 그럼 얘는 고체 다이아몬드인데, 그럼 다이아몬드는 녹일 수 없나요? 모든 물질은 세 가지 상태를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다이아몬드 고체면 가열해서 액체 다이아몬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가열하면 돼요. 가열하면 뭐가 끊어져야 돼요, 얘네들은? 이 공유결합밖에 없거든요. 이게 느슨하게 끊어져야 얘네들이 액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더 느슨하게 더 끊으면 이게 기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겠죠. 모든 물체는 세 가지 상태가 존재해요. 그럼 결국 여기서는 예외죠. 분자가 아니에요. 공유결합을 끊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분자라고 칭하는 한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은 공유결합은 끓는 점에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라. 자, 화학적 변화하고 물리적 변화, 뭐와 뭐의 관계인지를 여러분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2줄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들, 화학의 기초적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씩 이해를 잘 하시면 주의에서까지도 여러분이 해석할 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죠? 그죠? 자, 그렇게 물리적 화학적 변화 기억하시고, 자, 이제 물질의 분류 단원이 들어가는데요. 두 번째, 물질의 분류. 자, 이제 물질이 뭔지 알았잖아요. 그 입자들이 모여서 그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전체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면 그 덩어리를 물질이라고 한다. 그 물질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크게 2가지로 나눈다. 물질은 2가지로 나눕니다. 자, 이런 거는 많이 이렇게 그 물질의 종류를 골라라 이런 걸로 많이 나오거든요. 정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뭐가 있냐면 순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혼합물이라는 게 있죠.
순물질과 혼합물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순물질은 말 그대로 순수한 물질인 거고요. 혼합물은 말 그대로 혼합한 물질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순물질은 또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순물질은요, 얘네들은 원소 물질 또는 기본적으로는 호돈소 물질,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호돈소 물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화합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화합물, 호돈소, 화합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럼 호돈소 물질은 뭐고 화합물은 뭐고 혼합물은 뭐고 이런 걸 이제 종류별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일단요, 순물질이란 건 뭘까요? 순물질은 그 물질의 성질이 몇 가지죠? 한 가지 있는 걸 순물질이라 그래요. 그 물질의 성질이 한 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물질의 성질이 뭐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물질의 얼음의 성질을 나타내는 건 뭐죠? 물 분자입니다. 물의 성질도 물 분자 H2O입니다. 그죠? 그게 모여서 그 성질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물뿐만 아니라 NaCl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성질이 몇 가지 나오겠죠? 물의 성질도 있고 NaCl의 성질도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순물질은 오로지 그게 상태가 뭐든 상관없이 성질이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 그럼 성질이 한 가지라면은 그냥 크게 분자로 볼게요. 분자의 종류가 몇 가지? 한 가지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은 곧 분자예요. 그러니까 분자 한 가지로만 돼 있는 걸 얘기해라 라는 거죠. 화학식 화합물 한 가지로만 돼 있는 걸 얘기해라. 자, 혼합물은 뭐죠? 혼합물은 그러면 성질이 두 개 이상. 분자가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분자가 두 개 이상이라는 거, 그 분자들은 구조가 절대 섞여서도 바뀌지 않아야 돼요. 그럼 혼합물은요, 무슨 변화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물리적 변화입니다. 그죠? 물리적 변화. 혼합물은 물리적 변화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뭐 할 수 있어요?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 변화이기 때문에 얘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서로 간의 혼합물들은 분리가 가능한 거예요. 자, 혼합물은요, 그럼 정의가 뭘까요? 이거는 성질이 몇 개 이상? 두 가지 이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의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이 몇 개 이상 있는 거죠? 두 개 이상 있는 것들은 혼합물. 근데 이 혼합물이 섞이는 과정은 무슨 변화죠? 물리적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 분자들은 그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 분자들을 다시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하나씩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법을 나중에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몇 개는 좀 알아셔야 되죠. 자, 일단은요, 물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순물질과 혼합물. 얘가 뭐가 뭔지 기억하시고요. 성질 한 가지죠. 그럼 얘가 순물질인지 얘가 혼합물인지 알 수 있나요? 자, 투명한 비커가 있어요. 투명한 비커에 뭔가 액체 두 개를 담갔어요. 하나는 그냥 물이고 하나는 소금물이에요.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이런 거는 오감, 만지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 액체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지? 그럼 하나는 순물질이고 하나는 혼합물이래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어떻게 알죠? 순물질이고 혼합물이죠. 그죠? 간단한 방법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하나면 끓는 점도 한 가지인 거예요. 물질이 두 개면 끓는 점도 두 개 이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끓는 점에 대한 변화로 보는 거죠. 녹는 점,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순물질은 성질이 한 가지라는 얘기는 끓는 점이 몇 가지 있다. 한 가지의 끓는 점을 가져야 돼요. 근데 혼합물인 경우에는 다양하거든요. 끓는 점이 한 가지 이상입니다. 끓는 점이 뭐하다? 다양하게 나옵니다. 끓는 점이 다양하게 표시돼요. 즉, 우리가 보통 물질을 끓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요? 가열 곡선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상태가 변하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의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액체고 이게 기체라면요. 그럼 여기는 수문열 때문에 상태 변하는데 에너지 써서 온도 변화는 생기지 않지만 이때 이 일정한 온도가 바로 끓는 점이에요. 물이면 이게 100도라는 얘기예요. 이 수평한 부분이 몇 개 있다고요? 한 개 있다면 무슨 물질이지? 순물질. 근데 혼합물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똑같은 물질을 가열했는데 수평한 액체인데 수평한 부분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라면 물질의 종류가 두 가지라는 얘기죠. 끓는 점이 두 개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 이게 어떤 경우에는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끓였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수평한 구간이 없이 두 개 이상씩 나오곤 한다면 얘네들은 전부 다 혼합물이구나. 여러 개가 섞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물질의 분질이 뭐냐 이게? 분류죠. 물질의
물질. 분류 맞죠? 분류. 분질이었었네. 분류. 자, 일단 순물질 혼합물 기억하시고요. 호돈소 물질이 뭐죠? 그 호돈소 물질은 하나에 뭐로 되어 있는 거죠? 원소. 우리가 원소기호일 때요. 원소기호일 때 F, 뭐 Cl, 뭐 또 뭐 있어요? 뭐 나트륨, 뭐 이런 거 있고 산소, 탄소 이런 거 쓰잖아요. 이런 걸 우리 원소기호라고 하죠. 근데 원소기호라고 할 때 호돈소 물질은 이 원소들이 몇 가지로? 원소예요, 그죠?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호돈소 물질의 대표적인 것들은요. 이런 거죠, 그죠? O2, N2, Cl2 맞지, 그지? 그 다음에 Fe 이것도 호돈소예요, 그죠? 금속은 모두 다 뭐죠? 호돈소 물질입니다. 금속은 그놈들이 모여서 전부 다 성질을 그대로 나타나죠. 구리 이런 거 전부 다 금속은 호돈소예요. 맞죠? 근데 호돈소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헬륨, 네온 이런 거 있죠, 그죠? 18쪽 배치를 갖는 겁니다. 아르곤 이런 것들은 전부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이지만 하나의 원자죠. 자, 얘는 우리는 원소 하나로 돼 있지만 원자는 몇 개로 돼 있어요? 2개.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고 원소는 그 성질을 띠는 입자를 표현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원자, 원소 잠깐 언급을 해볼까요? 원자를 구해라 하고 원소를 구해라가 달라요. 그죠? 원자는 뭐를 가지고 따져야 될까요? 원자는 종류랑 관계 없습니다. 원자는 종류, 그 안에 종류, 산소냐 질소냐 이거 관계 없어요. 뭐와 관계 있어요? 무조건 개수가 몇 개냐만 따지시면 돼요. 작은 개수가 몇 개냐만 따지시면 이게 원자예요. 원소는 뭐를 따져야 되지? 원소는 종류를 따지시는 거예요. 종류를 따지시는 거죠. 얘는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작은 게 몇 개인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원자를 구해라, 원소를 구해라.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틀리면, 이걸 헷갈리면 문제는 쉬운 문제도 다 틀려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원소를 물어봤느냐, 원자를 물어봤느냐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다시 보죠. NaHCO3라는 게 있어요. 이거 화합물 이런 게 있다고 치자. 몇 개 원자로 돼 있어요? 원자 몇 개로 돼 있어요? 원자는 항상 작은 거예요. 나트륨이라는 거 수소, 탄소, 산소인데 하나씩 있고 얘는 3개 있네요. 총 몇 개죠? 하나 3개니까 6개의 원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원소는 몇 개입니까? 원소는 종류죠. 종류면 나트륨, 수소, 탄소, 산소 몇 가지? 4개 종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답이 달라요. 원자를 구해라, 원소를 구해라 완전 답이 달라요. 더 쉽게 그냥 뭐 유치하게 얘기하자면은 원소는 무조건 대문자 수만 세면 돼요. 그 화합물에 있는 대문자 수만 세면 돼요. 그죠? 자, 다시요. 뭐 CuSO4가 있다. CuSO4가 있다. 자, 몇 개 원소로 돼 있어요? 대문자만 세요. 하나, 둘, 셋. 3개 원소로 돼 있어요. 원자를 세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숫자를 다 세시면 돼요. 작은 입자수, 종류 상관없이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소는 그냥 원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뭐다? 대문자예요. 대문자 수세라. 그럼 호돈소 그러면 대문자 몇 개 있는 거? 하나 있는 종류로만 돼 있는 거를 다 써라 라는 얘기가 호돈소예요. 맞죠? 그죠? 산소, 질소, 호돈소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산소, 질소, 원자, 호돈소 물질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질 얘기했죠. 그죠? 물질은 얘네들이 하나가 아니라 모였을 때 그 성질을 산소, 원자 성질을 나타내느냐. 근데 그럴 수 없다. 모을 수 없어요. 얘네들은. 서로 다른 걸로 바뀌어버리니까 물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호돈소 아시겠죠? 자, 화합물은 뭔가요? 그럼 호돈소는 원소 하나로 되어 있는 거고 화합물은 뭐겠어? 원소가 2개 이상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원소가 2개 이상. 예를 들어서 H2O, CO2, 또 뭐 있어요? H2S, 뭐 NaCl, 뭐 CuSO4, 뭐 그렇죠? 뭐 등등등등. 2개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거. 대문자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 된 하나의 집단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화합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라는 거죠. 화합물.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표현하는 또 기본적인 게 여러분 분자가 있냐 아니냐 이것도 한번 구별하셔야 돼요. 이제 용어 중에 분자라는 게 있죠. 분자일 수 있고 분자가 아닐 수 있는 거. 자, 분자는 어떤 걸 분자라고 합니까? 분자가 뭐죠? 분자는 뭘까요? 분자는 그 물질의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입자인데 근데 우리가 그 가장 작은 입자는 모든 물질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떤 물질은 이걸 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은 분자라고 하고 화학 결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분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슨 결합으로?
공유 결합을 하는 놈들은 분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유 결합은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 간의 결합일까요?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비금속과 비금속의 화합물은 우리는 무조건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자가 아닌 거는 뭘까요? 이건 절대로 얘는 분자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크게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절대로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냥 이온식, 이렇게 화학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금속 결합도 있습니다. 금속 결합도 얘네들은 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온 결합은 왜 분자가 아닐까요? 좀 어렵다. 이론을 집어치우고. 그러니까 금속과 비금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속이 들어간 입자는 모조리 분자라고 하지 않는다라고만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니? 요거 이론을 알 필요 없어요. 설명해주고 싶지만 괜히 쓸데없는 얘기고, 그죠? 그냥 이거는 확인만 하시면 돼요. 금속이 아니다. 금속이 들어가면 무조건 분자가 아니다라는 거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분자인가요, 아닌가요? CuSO4? 이거 분자 아닌 겁니다. 뭐가 있죠? 구리라는 원자가 있잖아요, 그죠? 얘도 분자가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럼 이런 거 분자인가요? H2S? H2S? 분자죠? 수소와 황? 이거 전부 비금속이에요. 그죠? 분자들입니다. 나머지 분자죠. 요건 분자인가요? 철? 그것도 분자 아니죠. 그죠? 요건 몇 원자 분자인가요? 2원자 분자네요. 그죠? 원자 몇 개로 돼 있는? 2개로 돼 있는 분자. 읽어주시면 돼요. 이건 몇 원자 분자죠? 2원자 분자, 2원자 분자. 얘는 몇 원자 분자? 분자 아닙니다. 요것도 분자 아니에요. 구리니까. 이거 이따가 정리할 겁니다. 금속, 비금속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라고, 그지? 이건 철과 구리는 알 거예요, 그죠? 헬륨, 네온, 아르곤은 뭐죠? 이건 18쪽 배치인 비금속이에요. 맞죠? 그럼 얘는 분자인가요? 얘 분자 맞습니다. 몇 원자 분자? 1원자 분자. 맞죠? 그죠? 그러니까 금속과 아닌 걸로 분자냐 아니냐를 구별하십시오. 그죠? 그렇게 하시면 충분해요. 근데 예외가 있나요, 없나요?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분자면 모두 공유결합을 한다. OX. 분자는 모두 공유결합을 한다. OX. 분자는 모두 공유결합을 한다. 분자면 모두 공유결합을 해요, 안 해요? X죠. X죠. 왜 X일까요? 여기서 얘기했네요. 얘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 분자라 그랬지. 근데 뭐죠? 공유결합을 하지 않는 1원자 분자잖아요. 그러니까 1원자 분자가 있어요. 1원자 분자. 공유결합을 하지 않는 1원자 분자. 이게 왜 분자고 물질이래요? 아르곤, 네온, 헬륨은 원자이지만 모아두면 그거 그대로 있어 없어? 그 성질. 바뀌나요? 다른 거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물질이고요. 얘는 분자는 모두 공유결합한다. X입니다. 그럼 이 말이 맞나요? 공유결합을 하면 그럼 모두 분자다. 이건 X인 이유는 몇 쪽 원소죠? 18쪽 원소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 거꾸로 물어봐요. 공유결합을 하면 모두 분자다. 맞아요, 틀려요?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전부 분자다. 그럼 공유결합을 형성하면 분자다. 이것도 틀려요. 이것도 틀려요. 이것도 틀려요. 뭐가 있을까요? 공유결합을 하는데 분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뭐죠? 탄소 동소체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겁니다. 다이아몬드 원자 결정이 있어요. 원자 결정. 다이아몬드이거나 석영이 있죠. 석영. 그죠? 이런 것들은 분자가 아닙니다. 비금속으로 돼 있고 공유결합을 하지만 이거 예외죠. 탄소 동소체 예외입니다. 탄소 동소체.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한다고 모두 분자다. 이런 건 포함관계가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알겠나요?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런 말은 맞나요? 이온 결합은 무조건 분자가 아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모두 분자가 아니다. OX. 이건 무조건 맞습니다. 이건 예외 없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을 때? 금속 들어가면 무조건 분자 아니에요. 그죠? 아시겠어요? 근데 이온 결합에서는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금속과 비금속이잖아요. 비금속과 비금속으로 이온 결합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죠? 암모늄 이온이에요. 암모늄 이온이에요. 자, 이건 전부 다 비금속 이온이죠? 비금속이지만 이 암모늄 다원자 이온은 금속처럼 취급해줘. 이 결합은 이온 결합이에요. 이건 분자가 아닙니다. 암모늄 이온 하나 있어요. NH4 플러스가 들어간 형태의 결합은 모조리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입니다. 비록 전부 뭐니까? 비금속이지만. 요거 예외예요. 지금 예외 몇 개 안 가르쳐 줬어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외. 이온결합에서 예외는 암모늄 이온 신경 써주시면 돼요. 암모늄 이온. 알겠니? 자, 지금 호던서 물질 얘기, 원소 분자 이렇게 지금 기초적인 언급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정리 꼭 잘 해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호던소나 화합물도 뭐죠, 여러분? 호던소나 화합물도 전부 다 순물질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순물질은요, 보통 상태 표시 어떤 게 순물질일 수 있어요? S, L, G로 돼 있으면 그 물질은 뭐죠? 순물질입니다. 그 물질은 순물질. 그럼 혼합물은 뭐로 표시돼야 돼요? 혼합물은 A, Q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AQ. 대부분은 수용액이에요. 대부분은 수용액으로 표시된 게 혼합물이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순물질에 대한 거 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합물, 호던소 물질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을 주고 호던소 물질 골라라, 화합물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자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원자 분자 몇 개이냐 이런 거 고르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물리적 변화입니다. 혼합물이죠. 자, 혼합물은 뭐라 그랬어? 입자가 서로 뭐 했다? 물리적으로 섞여 있어요. 그럼 섞여 있다는 얘기는요, 여기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섞이더라도 얘네들 한꺼번에 집어넣더라도 얘네들 성질은 안 변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 하나하나씩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분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분리해내는 과정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 지울게요. 일단은 이거 지우고 분리를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을 해봅시다. 자, 혼합물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금 혼합물에 대한 내용이고, 혼합물에 대한 분리. 자, 물리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입자 간의 힘을 가지고 힘을 좀 조절하거나 그 입자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크게는요, 이런 경우죠. 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뭐를 이용할까요? 라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 원리를 그냥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밀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도, 차. 두 번째는 크게 분리하는 기준이죠. 물리적인 어떤 변화 기준을 얘기합니다. 밀도, 차. 한마디로 뭐죠? 무게 차이입니다. 가볍고 무거운 걸 가지고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밀도 나오면 그냥 무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끓는 점 차. 끓는 점 차로 분리하는 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용해도 차. 그럼 이게 뭘까요? 이 분류 방법 섞어놓고 이 중에 같은 성질을 갖는 분류 방법을 골라라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조금 보시면 돼요. 용해도 차 있습니다. 그죠? 그럼 네 번째로 그 나머지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뭐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흡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분리 방법들을 좀 나누고, 대표적인 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밀도차는 뭐죠? 밀도차는 무거운 거, 가벼운 거예요. 그럼 이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래하고 물을 분리할 수 있나요? 모래하고 물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모래는 가라앉고 물은 위에 떠 있으니까 그거 제껴내거나 뭐 가열해서 분리해낼 수 있겠죠. 그죠? 밀도차.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 거죠. 뭐 보통은 이제 뭐라 그래요? 그 벽시와 모래 분리할 수 있나요? 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가벼운 벽시는 뜨고 무거운 건 가라앉고, 그런 게 밀도차예요. 그러니까 밀도차 분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밀도차에서는 액체 밀도 이거 분리할 수 있나요? 액체 혼합물. 액체 혼합물을 밀도차로 분리한다. 이건 어떤 경우가 가능하죠? 서로 섞이지 않는 물질이어야 합니다. 그죠? 섞이지 않는 액체이어야만 해. 자, 밀도차로 액체 분리하는 건 뭐? 섞이지 않는 액체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밀도차입니다. 그죠? 밀도차. 밀도차에서 액체인 경우에 아래쪽이 항상 뭐 A, B 이렇게 나왔다면 A, B는 두 개의 성질은 어때요? 다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질이 다르다는 건 뭐죠? 극성 아니면은 무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극성이면 얘가 무극성 이런 거지. 성질이 같은 것끼리 섞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건 극성, 무극성 이런 거고, 섞이지 않으려면 극성과 무극성의 종류가 달라야 되고요. 보통은요, 무극성 용매는 CCl4가 제일 무거워요. 그 다음에 위에는요, H2O, 물. 극성 용매고 무극성 용매입니다. 사이마탄소 물이 있다라는 거 정도. 이런 거 밀도차로 분리해낼 수 있겠죠. 이 밀도차로 분리해낼 수 있는 기구가 하나 있어요. 기구 하나 이름. 밀도차로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을 분리하는 걸 뭐라 그래? 분별 깔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밀도차로는 기구가 분별 여기 써 있나요? 분별 밀도차
그런 거 써 있나? 써 있나? 있네, 써 있네, 그죠? 이거 교재 있어. 이따 한번 보시면 돼요. 떼기가 뭐야? 분별 깔때기. 분별 깔때기가 있다. 그러니까 분별 깔때기가 있으면 무조건 뭐다?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분리 방법이다.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끓는 점차는 뭘까요? 끓는 점차는 용어들이 있죠. 증류가 있고요. 증류가 있고 뭐가 있죠? 분별 증류가 있습니다. 그죠? 증류와 분별 증류. 이거 나오면 무조건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끓는 점차. 이렇게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대표적인 예가 뭐 있죠? 분별 증류 이런 게 뭐예요? 소주 만들 수 있죠. 증류수 이런 거지. 그 혼합물 중에 거기서 알코올만 뭐 하는 거지? 가열해서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알코올만 뽑아내는 거. 이런 걸 증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몇 가지만, 한 가지만 타켓을 정해서 뽑아내는 거. 여러 가지 그 액체 중에 그걸 뭐다? 증류. 걔가 왜 먼저 튀어나와요? 끓는 점이 제일 낮기 때문인 거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끓는 점 차로 뽑아내는 거. 그럼 분별 증류는 뭘까요? 분별 증류는 여러 개를 전부 다 끓는 점 차로 다 분리해 내는 겁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분별 증류가 뭐 있어요? 원유 있죠, 원유 분별 증류. 가스 등유, 경유, 중유 뭐 이런 거 있지. 그죠? 나누는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원유가 있어요, 원유. 탄화수에서도 봐요. 그 다음에 또 공기도 분별 증류할 수 있죠. 공기를 먼저 뭐 시켜? 액화 시켜놓고 가열하면 끓는 점 작은 게 먼저 튀어나올 겁니다. 공기 분류. 공기를 분리하는 거지, 그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끓는 점 차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끓는 점 차는 항상 증류냐 분별 증류 나오면은 끓는 점 차. 그리고 이 끓는 점 차로 증류 분별 증류하려는 건 섞이는 액체야, 섞이지 않는 액체야? 서로 섞이는 액체예요. 섞이지 않는 건 밀도차로 하면 되고요. 섞이는 건 끓는 점 차로 해야 됩니다. 그죠? 섞이는 거. 섞이는 액체다. 그죠? 그럼 용해도 차는 뭐가 있을까? 용해도 차는요, 재결정, 그 다음에 분별 결정, 그 다음에 추출이 있어요. 추출. 자, 재결정은 뭐야? 이건 용해도가 어떤 용매에 물에 각각의 물질 용질은 녹는 정도가 다 달라요. 용해되는 양도 다 다르고, 그래서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그만큼 석출량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석출량으로 뽑아내는 게 재결정이에요. 분리해서 각각 뽑아내는 걸 분별 결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전부 뭐의 차이죠? 용해도차. 항상 용해도차 물어보면 석출된다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석출되는 분리 방법, 이거는 무조건 혼합물 분리 중에 용해도차를 이용했다라는 거고요. 그 방법은 재결정, 분별 결정, 그 다음에 추출이 있어요. 추출은 뭘까요? 추출은요, 여러 가지 입자들 중에 한 가지만 뭐 한 거죠? 한 가지만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집어넣어서 얘만 녹여서 다른 건 냅두고 얘만 뽑아져 나오는 걸 추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질 중에 몇 개만 녹이는 거, 하나를 녹이는 용매를 집어넣어서 걔만 뽑아내는 걸 우리는 추출이라 그래. 그럼 결국 걔만 녹이니까 성질은 뭐죠? 용해도차야. 용해되는 차이를 가지고 얘네들 분리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 흡착. 그러면 참고로 그냥 보세요. 흡착은 서로 활성탄처럼 뭐 하는 거죠? 붙여버리는 거지, 그지? 크로마토그래피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도핑 테스트나 아주 소량의 혼합물 분리할 때 아주 좋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보통 뭐야 이거 종이 쓰죠. 기름 종이를 쓴다거나 분필 쓴다거나 해요. 이런 걸 고정상이라 그래요. 고정상.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용질, 혼합물을 찍어요. 알겠니? 그럼 찍으면 얘가 어떻게 되죠? 이 물이라면 이 고정상, 이 종이야. 종이를 따라 어떻게 되지? 모세관현상으로 쭉 올라가지, 그죠? 맞습니까?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상태. 이 용매인 이 물을 우리는 이동상이라 그러죠. 이동상. 이게 뭐 하죠? 올라가요. 맞죠? 그럼 올라가는 정도가 올라감에 따라 이 안에 있는 혼합물의 성질에 따라 얘네들이 딸려 올라가게 돼요. 그럼 A, B, C, D 뭐 이렇게 네 가지가 딸려 올라갔다.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찍은 요 물질은 최소 몇 가지 이상으로 돼 있는 거죠? 네 가지의 혼합물 이상으로 돼 있는 거지. 네 개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안 올라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안 올라오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물과 이 물이 극성이잖아요. 이거와 친화력이 없다면 붙지 않겠죠. 그럼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럼 제일 많이 올라가는 놈은 어떤 성질이 있는 거예요? 물과 제일 성질이
가까운 거죠. 비슷한 거죠. 극성이 큰 물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 올라가는 정도로 뭐를 구별할 수 있어요? 이 혼합물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크로마토그래피라 그럽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류 과정에서만 비교하는 거니까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거 아시고요. 요 세 개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죠? 분류 방법을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과 소금을 분리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소금물이죠. 소금물에서 혼합물이잖아요. 소금과 물을 분리해내고 싶어요. 그럼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밀도차를 쓰나요? 밀도차는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걔네들이 서로 뭐 하죠? 섞여버려 용해되니까. 끓는 점차를 쓸 수 있나요? 끓는 점차를 쓸 수 있네요. 왜? 물보다 소금은 끓는 점 훨씬 더 높으니까.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날아가고 증발해버리고 소금만 남죠. 아직 안 끓었으니까. 그죠? 그렇게 분리하는 건 끓는 점차로 구별할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맞나요? 그렇죠. 그럼 거름은 뭐예요? 거름은 거름 종이에 조그마한 입자 사이에 구멍이 작죠. 그죠? 거기에 작은 용매는 통과하고 용질은 어때요? 덩어리 큰 거는 걸러내는 거지. 그지? 혼합물에서 고체와 액체 혼합물 걸릴 때는 뭘 쓰면 되죠? 거름을 쓰면 되는 겁니다. 거름을 쓰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식의 문제예요. 이런 식의, 자, 여기 수용액에 이게 소금물이고 소금물 안에 톱밥 집어넣었어요. 톱밥을 소금물 안에. 그럼 톱밥 따로 소금 따로 물 따로 구분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소금 따로 물 따로 그 다음에 톱밥 따로. 그럼 일단은 톱밥을 걸러내야죠. 그럼 뭐를 이용해서? 거름. 이 거름을 보통 여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름을 이용해서 걸러내고요. 그 다음에 소금물이 되겠죠? 소금물이 되면 이제 뭐를 이용해서?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소금과 물을 분리한다. 그럼 이런 식을 딱 전개시켜 놓고 이 중에 혼합물 분리 방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 하나를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밀도차를 이용한 거냐, 뭐 끓는 점차를 이용한 거냐, 용해도차를 이용한 거냐, 흡착이냐, 뭐 이렇게 크로마토냐 이런 걸 쓰고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하나 정도 확인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10페이지, 11페이지에 관련된 내용 설명을 일단 기본 내용 페이지는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앞으로 전체적 화학에서 여러분들한테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